돈도 백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오로지 두 가지뿐이다. 처음부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거나 꽤 괜찮은 재능을 멋지게 갈고 닦으며 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만약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크게 문제 없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가진 재능의 빈틈을 부지런히 채워야 한다. 사람들이 언제 그 재능을 알아봐 줄지도 모른 채로 말이다. 여기 그 불안의 시간을 참고 견디며 역사상 누구보다 위대한 철학자로 거듭난 사람이 있다. 바로 독일의 18세기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이다. 칸트는 1724년 오늘날 러시아 칼린닌그라드 지역이자 프로이센 왕국의 발상지이기도 한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마구 상인이었는데 칸트가 22세가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대학에 다니던 칸트는 급히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 시골 귀족 집안에 들어간 그는 이후 9년 동안 가정교사 생활을 이어갔다. 칸트는 그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31세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학위를 받는 경우였지만 칸트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 덕분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상황이 나아질 리는 없었다. 칸트는 학위를 받은 후에도 정교수직을 얻지 못해 15년 동안이나 사강사 생활을 했다. 사강사란 대학이 아닌 수강생들에게 강의료를 받는 일종의 비정규직 교수를 말한다. 불확실한 자리이다 보니 매번 원하는 내용을 강의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 기간에 철학은 물론 수학, 물리학, 지리학, 역사학 등 주어진 주제에 맞춰 강의에 나갔다. 그리고 1770년 칸트는 46세의 나이에 퀘니히스베르크 대학의 정식 교수가 되었다. 오랜 노력과 기다림을 보상받게 된 것이다. 당시 그는 일종의 교수 취임 논문인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비판 철학에 관한 그의 첫 번째 관심 표명이었다고 일컬어진다. 비판 철학이란 자연과학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론적인 능력과 실천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비판하고 검토하여 올바른 도덕의 존재 양식이나 새로운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칸트는 프랑스의 합리주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영향을 받아 순수 이성 비판을 기획하게 되었다. 여기서 합리주의란 인간의 이성을 지식의 중요한 근원 및 검증수단으로 보는
철학적 견해이고 경험주의는 지식의 바탕을 경험에서 찾는 철학적 견해이다. 합리주의 철학자임을 자처했던 칸트는 반대편에선 휴메 철학을 접하게 된 뒤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휴물 두고 나를 독단의 선잠에서 깨어나게 해준 사람이라며 휴메의 철학을 접한 이후로 자신의 탐구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비판 철학, 그 중에서도 인간 인식의 작동 원리에 관한 문제에 천착한 그는 1781년 드디어 자신의 첫 번째 비판서인 순수 이성 비판을 출간한다. 자신의 또 다른 책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과 함께 서양 철학 역사상 최대 역작으로 불리는 3대 비판서의 첫 번째 작품이 세상의 빛을 본 것이다. 순수 이성 비판은 철학의 여러 분야 중 인식론의 문제 해결에 집중한 작품이다. 인식론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근거, 즉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칸트가 살아간 18세기 철학의 인식론은 크게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라는 두 갈래 경향으로 나뉘었다. 합리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두 입장은 각자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우선 합리주의는 수로가 주어의 개념에 포함된 이른바 분석 판단을 지식 획득의 주된 방식으로 여긴다. 분석 판단은 명제 자체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일종의 동어 반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백조는 하얗다, 흑돼지는 검다 같은 문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방식은 확실한 지식을 토대로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는 어렵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반면 경험주의는 수로가 주어에 연결되어 있지만 전적으로 주어의 개념 밖에 놓인 종합 판단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 종합 판단을 통해 어떠한 주장의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하려면 명제 외부의 추가 정보나 확인이 필요하다. 가령 모든 물리학자는 안경을 끼고 있다는 문장을 떠올려 보자.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경험을 통해 확인하려면 우리는 모든 물리학자가 안경을 끼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기에 종합 판단은 지식을 넓히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를 검증하거나 반증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칸트는 이러한 두 판단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선험적 종합 판단의 개념을 제시했다. 지식을 확장하는 동시에 선험적으로도 참일 수 있는 판단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참고로 선험적이란 말은 칸트 철학의 근본 개념 중 하나로
경험에 앞서 선천적으로 가능한 인식 능력을 일컫는다. 그는 이러한 예로 수학과 물리학을 든다. 가령 1 더하기 1은 2라는 등식을 생각해보자. 칸트는 우리가 이 등식이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등식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롯이 분석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책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선천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지 설명하고자 했다. 칸트는 이 책을 통해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시도한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것처럼 자신은 인식론의 영역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가 우리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각자의 마음의 성질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인식 가능한 모습으로 지각한다는 거다. 그럼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 과정은 어떻게 될까? 칸트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2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시작은 감성이다. 이는 우리가 특정 사물을 직접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적 인식을 그는 직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들어온 정보는 지성을 통해 개념화된다. 칸트는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따로 배우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연장과 존재하는 시간이 없다면 인간의 인식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러한 인식체계의 규명을 통해 철학의 또 다른 분야인 형이상학의 한계와 범위도 함께 규정하고자 했다. 형이상학이란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형이상학자들은 때때로 초경험적인 것을 이성으로 확인하고자 했는데 신이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칸트는 이를 비판했다. 초경험적인 것들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탐구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형이상학이 이러한 질문에서 벗어나 이성의 인식체계를 묻고 답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이성이란 사물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을 뿐 현상 너머 본질에는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근대 철학은 물론 서양 철학사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도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에 손꼽히는 인물이다. 심지어 빌헤름 폰 카울바흐라는 20세기 철학자는 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연은 칸트를 낳았다 라는 평가를 했을 정도이다. 칸트의 철학은 우리가 살펴본 순수 이성 비판을 포함해 실천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으로 이어지는 3대 비판서를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 인식의 문제를, 실천 이성 비판은 윤리의 문제를, 판단력 비판은 심미적 체험의 세계와 생명체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대체 칸트의 철학은 서양사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 독일의 칸트 연구자인 오트프리트 회페는 칸트가 미친 영향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독일 관념론의 발전이다. 칸트로부터 시작된 독일의 관념론 사조는 요한 고틀리프 피테, 프리드리히 셀랭, 게르오르크 헤겔 등으로 이어졌다. 피테는 자신의 철학이 칸트의 연장선이라 보고 그의 철학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셀링은 칸트의 주관적 관념론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낭만주의적 관념론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헤겔은 다시 셀링의 철학을 비판하며 이른바 객관적 관념론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신칸트주의의 탄생이다. 신칸트주의는 칸트의 철학을 토대로 인간의 정신과 삶, 행위와 문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거의 반세기 가까이 유럽의 강단 철학을 지배했으며 특히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주목해 과학주의적 철학을 전개한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는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남긴 업적이다. 이들은 주로 칸트가 주장한 초월성 개념을 재해석해 자신들의 독자적 사상에 접목했다. 에드문트 후설, 카를 야스퍼스, 마르틴 하이데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네 번째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여러 사상 및 철학자에게 미친 영향이다. 피터 프레데릭 스트로슨, 윌프리드 셀러스 등 분석 철학 계열의 철학자는 물론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 비판 이론을 이어받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등 수많은 사상가가 칸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칸트의 철학은 결코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철학자들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그의 철학에서도 많은 오류와 시대적 한계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이름은 오랜 기간 철학사에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철학이라는 학문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다.